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제3장으로 나와 있는 재무 상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재무상태표를 학명으로 재무상태니까 파이낸셜 상태 포지션 표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포지션, 그래서 FP라고 이렇게 학명으로 쓰는데,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경제적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하면, 저기 빠졌네요. 경제적 자원. 경제적 의무하면은 부채, 그리고 자본을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 중요하죠. 일정 시점이 있어서 우리 지난 18회 때도 재무상태표를 나타낼 때 일정 시점을 기간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틀린 지문이 나왔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하면은 부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자산하면은 경제적 자원, 부채하면은 경제적 의무를 부채로서, 그리고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하겠다. 이 표의 의미지만은 당연히 재무보고서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걸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자원인 자산부채의 자본을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재정상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재무상태표의 기능하면은 재무상태 파악뿐만 아니라 유동성이라든가 재무적 탄력성, 안전성, 그 다음에 기업 환경과 적응할 수 있는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돼서, 그래서 자금 조달 수단이냐 아니면 자금 운용 상태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표로서 기능은 좀 더 심화 과정에서 좀 더 보충을 해드리죠. 자, 근데 문제는, 공부할 때 문제는 뭐냐? 핵심은 이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를 F라고 P라고 그랬죠. 이 재무상태표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재무상태표 구성은, 이 정에서 봤듯이 재무상태표의 구성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이런 구성을 함에 있어서 재무상태표에는 적어도 이 적어도 표현을, 이 개념이 좀 뱅지만은 적어도는 최소한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적어도, 재무상태표에는 최소한 표시해야 할 항목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표시할 항목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자산 항목에 있어서는 유형자산,
유형자산, 자,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자산 등으로, 자, 부채하면은 매입채무라든가, 자, 정리해 나가면서, 교재를 좀 보시면서, 자, 매입채무, 기타 채무 등, 자, 그다음에 자본하면은, 자, 납입자본, 및 적립금 등을 최소한 표시할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재무제표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 매입채무 또는 비소수 지분 등의 납입자본 등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KIFRS에 하면은 이 자산은 유형과 무형 등으로 표시가 되지만 당좌자산은 최소한 표시할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이런 항목들, 자산 항목, 부채 항목, 자본 항목을 적어도 최소한 항목으로 표시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당좌자산은 최소한 표시할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무엇을 관가해서는 안 되냐면은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으로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국재택국제 KIFRS에서는 이런 재무상태표의 형식, 순서, 자, 이 재무제표에 대한 형식이라든가 순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에 형식이나 순서 등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소한 이런 항목들을 표시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형 자산이 먼저 보인다고 순서 아니다. 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되는 재무상태표는 이런 항목들을 최소한 표시해 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재무상태표에서 중간에 보시면은 제가 박스로 자,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자산하면 유형자산 등, 부채하면 매입채무 등, 자본하면 납입자본 등 이렇게 최소한 표시할 항목들을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를 정리할 때 제가 반복적인 자, 멘트지만은 KIFRS에서는 자, 형식이나 그래서 암의 처리 부분에 자, 두 번째죠. 항목의 순서나 형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이랬을 때 네, 이 재무상태표를 표시를 할 때 자산과 부채, 자산과 특히 부채, 자산과 부채에 있어서는 유동과 비유동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런다 할지라도, 표시에 따른 순서나 형식이 규정이 않죠. 그러므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동성 순서. 자, 유동성 순서라면, 유동성이란 현금화가 빠른 항목이거든요. 현금화가 빠른 항목으로 배열하자. 이걸 유동성 순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자. 이걸 짬뽕한 일명 혼합표시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KIFRS에서는 형식 순서를 언급하지 않으니까 이런 유동성 순서보다 목적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일부는 유동성, 일부는 유동과 비유로 혼합 표시도 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시 방법에 있어서 딱 언급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유동과 비유동으로만 구분해서 표시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면은, 자, 유동, 자산이 있고, 자, 유동, 부채가 있고, 그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면, 비유동 부채,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로 자,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유동 자산, 자, 유동 부채,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지 유동혼과 상반된 개념적인 우리가 의미를 많이 갖는 게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이지 유동과 고정의 의미가 아니다. 비유동이지 고정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흐름이 있는 자산과 흐름이 없는 자산 의미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있어서 그러면 자산하면은 경제적 자원을 의미했죠. 이 자산의 정의는 제가 자산에게 가서 더 언급하랍니다. 부채라 하면 경제적 의무라고 그랬죠. 역시 자, 부채라는 것을 더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그러면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 또는 유동과 비유동 부채에 있어서 자, 네 종류, 자, 이 네 가지 성격에 충족한 모두 아니라 이 네 가지 성격에 해당되는 건 유동산, 그 외에는 비유동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유동부채도 자, 네 항목에 해당되는 걸 유동부채, 그 밖에를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럴 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우리가 구분해 갈 때 성격적인 의미는 서로 자산은 효익에 대한 유입이고 그래서 자원이고 부채는 희생에 대한 지급이잖아요. 그래서 채무적으로 개념이 상반될 뿐이지 구분의 틀은 같습니다. 그럴 때 유동자산에 따른 구분의 네 가지 첫 번째는 정상 영업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됐거나 실현이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하자. 자, 일단 그러면 정상 영업주기 내죠. 자, 두 번째, 자, 단기 매매 목적,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하자. 아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회계하면 분계도 해야 되고 정기도 해야 되고 막 계산도 하게 되는데 무슨 이렇게 지금 말로 뭐냐 분계 한 번도 안 나왔고 뭐 계산도 아직 안 해봤죠. 지금 KIFRS 1001호에 재무제표 표시 규정에 재무상태표란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기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탕을 놓고 자산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부채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거래를 하나씩 분석 파악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그래서 유동 자산에 해당이 않는 거 항목 이게 우리 18의 기출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KIFRS를 반영해서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 역시 제가 예상했던 문제예요. 이제는 유동과 비유동 구분의 틀도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역시 18에 또 언급된 문제 유형이 되는데 그래서
정상 영업주기 내 당기 매매 목적, 그 다음에 보고기간 후 12개월, 네, 12개월 내 실현이 예상되어지는 것을 유동자산으로 하자. 자, 줍니다. 다음에 자, 현금 등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을 하는데 또는 교환이라든가 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고기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자, 경우에는 유동자산이고 그 외에는 비유동산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부채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도 이 네 가지 틀에 있어서 우리가 실현을 결제, 지급으로만 바꾸면 아마 유동부채도 정리가 되어지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써드린 정상 영업주기가 나오죠. 그러면 정상 영업주기, 그러면 영업주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트리 부분에 정리가 됐지만 알아야 된다. 영업주기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 자, 자산 등을 취득을 해서 자,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돈을 회수하죠. 그래서 자산을 취득을 해서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을 영업주기라고 하겠다. 그래서 판매에서 판매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표로 판매에서 판매는 회수가 되니까 재고자산, 영업주기 내 실현되는 거면 대표로 재고자산이라는 항목은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동자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취득해서 판매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돈을 회수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을 영업주기로서 영업주기 내 실현됐거나 실현이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겠다. 자, 다음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가 된다. 네, 정말 중요한데 보고기간 후 12개월의 의미가 된다. 자, 그래서 그럼 보고기간의 12개월 이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2개월 이내. 자, 그래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그러면 12개월을 연수는 1년의 의미죠. 1년. 자, 그래서 영업주기 했으니까 이걸 영업주기 기준 그럽니다. 영업주기 기준. 그러면은 1년을 뒀으니까 1년 기준이다 그 말이야. 원리연룰 1년. 자, 이 1년 기준의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자, 1년의 의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죠. 까지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1년의 의미죠. 1년. 자, 그럼 보고기간은 12월 31일 보고기간이죠. 자, 결산일. 그래서 1년 기준의 의미는 12월 31일 전년도 말 보고기간 후니까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의미하지. 자, 그 기간 중에 취득 등을 하죠. 취득을 해서 12개월이 아니다. 1년 기준의 의미는 보고기간 후 12개월이지 취득일부터 12개월이 아니다. 차입일로부터 12개월이 아니다. 1년 기준의 의미에서는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의미가 된다는 것. 이걸 줄여서 1년 기준이라고도 한다. 1년 기준. 그래서 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의미를 갖는 것을 단기 대여금. 그러면 단기 대여금 등의 항목은 자, 돈을 빌려줬죠. 채권이죠. 이 채권 회수 기간이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면 단기 대여금이라는 항목으로서 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된 것을 우리가 장기라고 그래서 장기 대여금이라고 이렇게 항목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에 있어서 유동 자산의 지금 제가 구분을 한번 해드렸죠. 그럴 때 영업주기 기준, 그 다음에 자 1년 기준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영업주기 기준은 보세요. 취득합니다. 취득부터 팔아서 회수까지 소요된 기간이고 1년 기준은 보고기간 후 12개월이지 취득부터 12개월이 아니라 취득이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유동 자산의 구분 한번 해드려 봤죠. 그런데 이제 유동과 비유동을 봤을 때 유형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채하면은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KIFRS에서는 자산을 유형자산 등을 부채를 매입채 이런 항목들을 최소한 적어도 표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은 유형부터 표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동을 유동에서 유동 다음에 비유동? No. 그럼 비유동 다음에 유동? No. 자, 만약에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거지 유동을 표시한 다음에 비유동 아니면 비유동 다음에 아니면 유동 그런 배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다시 언급하냐 과거 옛날 우리 기준은 이 자산을 배열을 할 때 부채를 배열할 때 딱 배열 방법을 제시를 해줬어요. 무슨 방법으로 배열을 해라 표시하라. 그런데 현행 KIFRS에서는 순서나 형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표시할 때 보고할 때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서 표시했다는 것이고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 구분해서 표시했다는 것이지 반드시 유동과 비유동 구분해서 표시한 것도 아니에요. 유동성 순서로서 표시할 수 있고 혼합해서도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좀 오래 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강의를 오래 했다고 해서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와닿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저는 과거 규정을 알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이 KIFRS를 반영하기 전에 강의할 때는 이 단원 설명할 때 있잖아요. 편했어요. 왜? 딱 기준에가 자산은 뭐과 무엇으로 무엇은 뭐과 무엇으로 딱 구분해서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KIFRS에서는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또 유동과 비유동이 나오고 이 순서가 나오고 또 유동 자산에 대한 성격도 나오고 이러니까 제 입이 아파요. 왜? 말을 많이 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강의 입장에서도요. 과거의 기준이 더 편해요. 그런데 과거 기준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주위에 어떤 분한테 들어보면요. 아직도 강연 교수님이 굳이 옛날 규정을 가지고 옛날 규정으로 가져서 자산은 다 암기하라, 분류 다 암기하라, 부채 분류 암기하라, 자본도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니까 문제도 안 나오지만은 괜히 그런 걸 암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유형 자체가 문제 유형도 분명히 제가 그랬죠. KIFRS를 반영한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유형에 맞는 문제도 접근해야지. 너무 과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거적인 문제 유형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또 공부한 사람이 교수님 저 옛날에 저 공부할 때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 저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바탕은 두 대.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필요는 없다. 현행 KIFRS에 따른 규정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산과 부채에 대한 유동과 비유동 구분에 따라서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를 한번 확인해 봤죠? 그럼 이제 구성에 있어서 자본이 나오죠. 자본. 자, 자본하면은 자, 잠깐 봐보세요. 재무상태표를 정의를 할 때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 그랬죠. 그러면 자본에는 앞에 아무 말이 없죠.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을 나타내는 표죠. 그 의미는 뭐냐? 자본이라고 하는 캐피탈, 우리가 미천, 자본, 회사를,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의 미천들이죠? 의미상 보면. 그런데 자본의 개념을 정의할 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을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을 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의 의미였죠. 그러므로 이 잔여액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할 것, 순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순자산은 자산이지만 순 붙었죠? 순자산은 자본을 의미하는 거지 자산을 의미한 게 아니다. 그 말은 순이라고 하는 경우는 깨끗한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자산 금액에서 뺄 걸 다 빼고 깨끗이 남는 자산은 자본의 의미지. 자산은 그래서 앞으로 순자산의 개념을 많이 사용할 텐데 시험도 그런 거예요. 아니 자본이 1억이다 하면 얼마나 편해? 순자산이 1억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이구 순자산은 자산이지 그러고 문제에 접근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자산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순자산을 의미한다는 거. 그럴 때 이 순전 자본 하면은 납입자본, 자본, 이익잉여금, 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요소. 자,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쓰이잖아요. 자, 영어로 쓰이지 M이 아니다 그 말. M은 한다란 뜻이죠. 한다. 그 말은 자, must는 한다고 C는 can입니다. can은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차이점이 뭐냐?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임의 규정이고 임이고 한다고 하는 것은 강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을 분리해서 표시를 할 때 이런 납입자본, 이익여금, 기타 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지 분류한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강제적으로
이런 세 항목으로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항목들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납입자본의 자, 적립금 등의 자본금을 따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하면 납입자본, 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자꾸 제가 과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과거에는 자본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 다 구분이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현행 KIFRS에서는 자본은 납입자본, 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끝. 그런데 공부를 좀 더 심화적인 의미에서 그럼 납입자본 항목들을 한번 구분해 보면은 제가 다수설입니다. 자, 반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납입자본의 항목들을 구분했을 때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이나 자본 조정 항목은 납입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성이 높다. 그럼 잉여금, 그럼 기타 자본 구성 요소에는 자, 기타 손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든가 일반 적립금은 기타 자본 구성 요소로 분류하는 게 타당성이 있더라. 자, 이런 분류에 자본잉여금에는 자본 조정에는 기타 포괄 손익에는 일반 적립금은 또 구분이 돼요. 이런 것들에 너무나 민감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이런 분류 등을 정말 중시했습니다. 일명 이런 걸 자본 족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족보를 무시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의 분류만큼은 특히 이제 기업의 환경들이 국제회계이지만은 각 나라에 대한 환경이 틀리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아직 공통적인 규정을 만들지 못해서 이런 항목들을 최소한 표시를 해주라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국제기준이에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맞게 지금 절제하려고 지금 과정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제정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문항수가 과거에는 평균 3문제, 4문제 나왔거든요. 평균적으로 과거에는. 지금은 한두 문제 나오는데 이 분류가 아니라 그 자본의 기본적인 내용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현행 시험 문제 유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잘 파악하는 의미에서 제가 또 자본에 가서 또 설명도 드리겠지만 자본하면은 납입자본, 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좀 보시고, 그래서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을 한번 확인해 봤죠. 자, 그럼 이걸 바탕을 둬서 자, 재무상태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 작성 원리 봐보세요. 재무상태표 작성 원리.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원리 봐가는데 다시 한번 KIFRS에서는 이 재무상태표의 순서나 형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복식부기 원리가 거래 이중성하고 대차평행의 원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거래가 발생이 되면 한변 요소인 차변과 다른 요소는 대변을 함께 동시에 기록해야 되고
그 기록한 차변의 합하고 대변의 합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게 대차평균의 원리였다. 그 복식부기 원리를 습득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부를 할 때, 원리를 공부를 할 때 이 재무상태표를 계정식이 있어요. 계정식을 갖고 정리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 계정식 하면 이 계정도 알파벳 T자, 영어 이게 T자도 크면 알파벳 T자, T 계정을 가지고 원리를 이해하자. 이래서 이 T자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놨죠? 그 구분해서 그 왼쪽을 구분해서 왼쪽 변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 변을 대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차변 대변에 자, T자로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 놨죠. 그래서 왼쪽을 구분한 변을 차변, 오른쪽 변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그 구분이 왜 왼쪽 변은 차변입니까? 오른쪽이 대변입니까?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왼쪽 변을 차변이라고 하자 오른쪽 변을 대변으로 하자. 여러분 보신 입장에서 묵시적으로 약속이 돼 있어요. 회계도 약속이거든요. 만든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왼쪽이 차변입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선 아니 되옵니다. 왼쪽 변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 변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서양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을 우리가 debtor, 약자로 dr, 자 대변을 creditor, 약자로 cr, 이렇게 원래는 dr, cr로 이렇게 자 영어전 표기를 써요. 이거 우리말로 씁니까? 번역을 할 때 왼쪽 변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늘 대변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회계 공부하면서 참 차변 대변 차대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차대변은 알겠다. 엄청 아는 겁니다. 그걸 더 강조하는 이유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차변 대변을 모르고 회계 공부한 사람한테 차변과 대변이 뭐냐? 아유 그거 듣긴 들었는데 잘 기억이 없는데 말하지를 마. 왼쪽 변을 차변이 대변이라고 하는데 차대변을 안다는 것은 차변에 뭘 기록하고 대변에 뭘 기록하는 걸 안다는 상당히 많은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 나가겠죠? 그래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런 재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 등식에 의한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 나오니까 이건 등을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은 회계 등식이라고 합니다. 회계 등식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자, 회계 등식에 자본 등식, 재무 등식이 있는데 그러면 등식이란 뭐요? 등식이란 말은 식이 등 이꼬로 식이 이꼬로 상태를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 등식은 자본의 이꼬를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자본의 이꼬를 만드는 건데 자본 이꼬를 어디서 한번 봤네요. 자, 잘 봐보세요. 자본의 개념을 정의할 때 자본은 자산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 잔여액을 순자산으로서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본 이꼬르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게 자본 등식이다 그 말이야.
열심히 암기합니다. 자본 등식은 자산 이꼬르, 아니, 자본 이꼬르 자산 마이너스 부채, 자본 이꼬르 자산만의 부채 막 써놓고 필기해놓고 막 암기해서 빵꾸 때리고 연습장 등. 그래봤자 지나고 나니까 날아가. 그 시기의 의미를 알면 이런 건 암기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좀 참으세요. 이런 자본 등식에서 재무상표, 재무상태표 등식을 도출하는데 이 식을 한번 변형해 보자. 변형해서 이 마이너스를 이리 이항시켜 보자. 이항시키면 플러스가 되죠. 식에서 마이너스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산의 합하고 부채 자본의 합은 일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등식에 따라서 계정식으로 작성했을 때 재무상태표 명칭 써야겠죠? 재무상태표가 만든 회사. 자, 주식회사 서울이면 서울. 재무상태는 시점을 나타내니까 X5년도 12월 31일 현재는 표시를 해야겠죠? 현재.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대변의 자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도 나오지만 차변에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 자본을 기록하는데 계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자산은 차변에, 부채, 자본은 대변에 표시가 됩니다. 외배 없습니다. 계정식일 때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활용할 텐데 차변의 자산, 산, 대변의 부채, 부, 자본의 자죠. 예, 자산과 자본이 자가 앞자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대변 요소가 부채, 자본이잖아요. 그럼 부자죠. 부자지간. 우리가 부자지간은 왼수 같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부자지간은 같이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산부자, 산부자 이렇게 언급해 두면 원리를 이해하는데 앞으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그 재무상태표의 계정식에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에서 산부자, 산부자 이렇게 정리해 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산부자의 차변의 자산의 합을 보니까 10만 원, 10만 원, 부채 합을 보니까 4만 원, 자본의 합을 보니까 6만 원. 그래서 자, 차변과 대변의 합을 보니까 차변의 10만 원, 대변의 10만 원. 자, 됐죠?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발견을 좀 해야 돼. 뭘 발견을 해야 되냐? 차변은 자산이 10만 원, 10만 원 문제 안 됐어요. 대변에 부채 4만 원, 자본 6만 원에 10만 원 나왔죠. 이 10만 원이 왜 나온 겁니까? 4만 원에서 6만 원을 더해서 나온 금액이죠. 그죠? 그러면 이 계정식에서 더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숨어있는 걸 발견해야지. 이게 계정의 변, 좀 냄새 심하지만 변의 성격이에요. 계정의 변에 있어서 이
플러스라고는 식을 세웠을 때 이 플러스는 같은 변 항목이다 그 말. 같은 변 금액이다 그 말이. 같은 변. 그래서 부채 자본 같은 변에 나타나니까 합이 10만 원서 차변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식에서 이 플러스 의미는 뭐다? 변의 성격의 같은 변이다 그 말이. 그러면 자산과 부채는 마이너스죠. 그 마이너스 의미는 뭐냐? 자산하면은 차변에 있고 부채는 대변에 있죠. 그러면 자산과 부채는 같은 변이 아니죠. 다른 변에 있죠. 마이너스 의미는 다른 변 항목 금액이다 그 말이.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빼서 자본이 나왔던 식으로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다른 변이 있으니까 차가 다른 변, 같은 변은 플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이 계정 T 계정을 엄청나게 활용하는데 T자를 그럴 때 이 차변 계정에 100원, 차변 계정에 100원이 있는데 어떤 거래에서 10원을 더하고 싶어. 그러면 10원을 더하고 싶으면 이 계정에 기록할 때 눈치 보지 마. 차변에 10원을 기록한 순간에 더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 100원에서 20원을 빼고 싶어. 뭐 식으로 세우면 쉬운데 이 계정에 기입을 할 때 20원을 빼고 싶어. 눈치 보지 마. 다른 변에다가 20원을 기록한 순간 차감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 다시 말해서 100원에서 10원을 더하자. 수식으로. 너무 쉽잖아요. 아니 100원에서 20원을 빼자. 식으로 너무 쉽잖아. 이걸 T 계정, 계정에다 옮겼을 때 네. 더하고 싶으면은 같은 변에 기록하고 빼고 싶으면 변을 바꿔서 다른 변에 기록을 하면 차감 의미가 된다 그 말. 이게 계정의 변의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들이 교재 어느 교재에든지 말이 없어. 그런 이걸 많이 활용하니까 뭔가 수박 거달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재에다가 기술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저만의 노하우가 될 수 있으니까 남이 또 컨닝할 것 같으니까. 자, 기록한 수업하면서만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또 제가 재산법 등을 하면서도 확장을 시키겠지만은 재무상태표 작성은 자본등식이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에이씨 몰라야 된다. 재무상태표를 계정식으로 작성할 때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자본의 산부자 꼭 기억하시고 그 산부자 염두에서 변형해 같은 변은 플러스, 다른 변은 마이너스 이걸 확인해서 정리해서 확인 문제 3번에 작성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산 항목은 차변에, 부채 항목은 대변에, 자본 항목은 대변에 기록해서 한번 자 표를 한번 작성하라고 했죠.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작성 한번 해보시고 또 해설 다 있으니까 자 이런 거 시험적으로 언급이 안 돼요. 지금 재무 상태를 한번 작성하라고 제가 회계는 눈으로 한 게 아니라고 했죠. 손으로 하고 그랬죠. 손으로 연습장에다가 실제로 재무 상태표를 T자로 그려놓고 항목을 현금 뭐냐 자산이다. 차변에서 앞으로 공부를 하는 항목들이니까 이 항목들을 자산 항목, 부채 항목, 자본 항목을 구분하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가장 처음으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요거 다음 시간에는 포괄손익 계산서를 가지고 뵙도록 하려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